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일차 강의 하는 날이네요.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잠깐 리뷰 간단하게 하고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사소송법 첫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 있었죠. 3교시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해볼 만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 1일차 강의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고 보여요. 우선 중요한 게 뭐가 나왔을까요? 신의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또 배웠고요. 그리고 관할, 이제 소송의 주체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싸우는 양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싸움, 그 원고와 피고의 공격, 방어 등을 이제 확인해서 판단해주는 심판의 역할인 누가 있죠? 법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을 우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법원을 살펴볼 때 법관의 그 재판을 해주는 법관이 뭔가 공정성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법률상 어떠한 이유가 생기면 당연히 그 재판에서 빠지는 제척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관할로 들어왔죠. 관할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장을 써야죠. 소장을 쓰는데 소장을 어떻게 쓰냐면 원고 누구, 갑, 피고, 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라는 걸 씁니다. 이 재판에서 내가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거 빌려줬든지 아니면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든지 뭐 그런 이유에서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 청구 취지에 대한 청구 원인을 쓰게 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고는 피고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를 빌려줬는데 피고가 언제까지 갚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갚고 있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저리 쓰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가 있었으면 계약서 같은 것도 첨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땡땡땡 법원 귀중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법원을 어디로 써야 되는 거지? 라는 물음이 지금 우리가 관할을 배우는 큰 줄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관할이 전부 이 법원을 특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있어요. 관할은 그거보다 훨씬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 법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보다 더 큰 개념이기는 합니다. 일단 그래도 소장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어느 법원에 보내야 되는지 그거를 특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속관할, 임의관할이라는 것도 했고요. 전속관할은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급 관할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내 사건은 중요하니까 일단 1심은 고등법원에서 시작해야지. 그리고 고등법원에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1심은 어디서 해야 된다?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의관할은 뭐죠? 전속 관할이 아닌 관할을 임의관할이라고 하는데, 임의관할이라는 거는 그 의의를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전속관할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오늘 배울 거지만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일차에 사물관할을 들어가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수업을 마쳤는데 사물관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쭉 볼게요. 사물관할이라는 게 뭐였죠? 사물관할이라는 거는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소를 제기하면
1심 법원에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1심이라고 하는데 1심은 어디에다 제기할 수 있죠? 지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요. 어디로 갈 수 있죠? 단독 판사가 심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기도 합니다. 합의부라는 거는요. 판사가 3명이 있으신 그 3명이서 심리를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사건이라면 합의부에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어디서 정하고 있다? 사물관할에 어떤 사건은 단독 판사가 하고 어떤 사건은 합의부가 한다. 그거에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7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이번 합의부에 관할해서 본문 2번째 줄 보시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으로 이제 나눠놨다 그랬죠. 어떤 사건은 단독 판사에게 가고 어떤 사건은 합의부로 가게 한다라고요. 단독 판사로 가는 사건은 뭐가 있었습니까? 제2어금자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합의부에 대한 사건은 제2불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거는 뭐였죠? 2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하, 그 다음에 초과는 합의부, 2억 원 이하의 사건은 단독 판사로 간다. 초과는 합의부로 간다. 이게 사물관할의 가장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74페이지 소송 중의 소와 사물관할의 변동에서 청구 취지의 확장이나 반소의 제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함이 원칙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은 75페이지 소송 목적의 값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74페이지 아래에 양괄호 4번에 소액사건과 사물관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이 아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은요. 소송 목적의 값이 지금 뭔지 잘 모르시죠?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건데 그게 3천만 원 이하인 사건, 이거는 2억 원 이하면 단독 판사로 다 가는 거 아닌가요? 그 중에서도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소송 목적의 값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밑줄 치고 진행할까요? 75페이지 4번 제목 소송 목적의 값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 26조 1항까지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26조 1항에 실제로 가보시죠. 우리 이번 연기에서는 법전을 최대한 많이 찾아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6조 1항 가보시면 법원 조직법에서 그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송 목적의 값이라는 게요. 그 옆에 77페이지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단순합니다. 예를 몇 개만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빌려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1억 원 대여했는데 대여금 지급 청구, 대여금 반환 지급을 청구합니다. 대여금 반환 지급 청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소송의 소송 목적의 값은 얼마다? 1억 원이다. 금액을 청구하면요. 그냥 그 금액 자체가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어떤 거냐면요. 임차권에 기한 2번 보시면 지금 77페이지 음영 처리된 부분 보고 있는데요.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뭐 지상권, 전세권 뭐 이런 거 있는데 임차권이라는 말이 있네요. 임차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제, 계약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목적 물건 가액의 2분의 1.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줬는데
임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임차권 계약 해제를 이유로 건물 인도 청구를 해야겠죠. 아니면 명도 청구. 지금은 다 인도 청구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 건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면 2억 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 해서 1억 원만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송 목적의 값이라는 게 국법에서는 소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몇 개 들어본 것 뿐입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셔서 양괄호 3번에 산정 시기 밑줄 치시고 본문에서 소재기시를 표준이라고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는 밑줄 칠 건 아닌데 거기 보시면 민인규 7조라고 되어 있네요. 민인규가 도대체 뭐죠? 이 책에서 법조문의 이름을 처음에는 제대로 한번 쓰시고요. 교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임말로 쓰시는데 그게 너무 궁금하시면은 앞쪽으로 가보시면 앞에 차례 다음에 약어표 있고 법령 약어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인규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찾아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민인규는 우리 시험용 법전에도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인규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이제 중요한 조문은 다 밑줄 치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거는 밑줄 안 치셔도 됩니다. 민인규 7조는요. 소재기시를 표준이라는 건 밑줄 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과연 소송 목적의 값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그게 좀 궁금하시죠? 일단 안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기준은 언제야? 당연히 소재기시가 됩니다. 소재기시에 관할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단독 판사가 할 건지 합의부가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소재기 시에 일단 소송 목적의 값, 소가를 확정시키면 그 다음에 변동이 되더라도 그 변동은 이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나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인도 청구에서 건물 가격이 변동됐다고 해볼까요? 건물을 인도 청구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요. 대여금 반환 지급 청구는 말고요. 건물 인도 청구를 했는데 이 건물이 원래 2억 원짜리였다고 해볼게요. 소재기 시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 건물 인도 청구라는 소송의 소송 목적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곱하기 2분의 1 해서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송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건물 가격이 무지 많이 오른 거죠. 6억 원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어요. 소송 계속 중에. 그러면 소송 목적의 값이 얼마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억 원이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합의부로 가야겠지만 그렇게 판단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왜죠? 왜긴 왜입니까?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는 기준 시기는 언제다? 소재기시니까 이 금액으로 간다. 사물관할을 정할 때는. 그래서 단독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전지급 청구 1억 원 대여금 반환 지급 청구가 또 있다고 볼게요. 그대로 1억 원 지급 청구가 있었는데 중간에 청구 취지라는 걸 확장을 합니다. 1억 원 지급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한 이 정도를 받아야겠어 라고 3억 원을 지급 청구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청구 취지 확장을 그런 느낌으로 봐주세요. 뭐냐면, 새로운 소를 제기하게 되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금전지급 청구에서 청구 금액이 확장이 되면 이거는 고려를 해서 합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합의부로 이송한다고 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1억 원 지급 청구에서는 뭐였죠? 단독이었는데 단독 사건이라고 하는데 단독 사건인데 청구 취지 확장으로 그 사건이 합의부에 해당하는 소송 목적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합의부로 이송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77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반괄호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양괄호 4번에 청구의 병합 등과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치겠습니다. 청구의 병합,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 양괄호 A의 합산, 거기도 밑줄 쳐주시고요. 일단 밑줄 한번 쭉 치고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괄호 1번에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 그 다음 줄에 27조 1항 이렇게 밑줄 쳐주세요. 청구의 병합이 뭘까요? 청구의 병합은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원고, 언제나 원고는 갑이고 언제나 피고는 을이었죠. 첫 번째로 어떤 청구를 하냐면요, 일단 미지급 임차료 지급 청구를 합니다. 미지급 임차료 지급 청구요. 미지급 임차료 지급 청구를 하면 둘 사이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갑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일 거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임차인이었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1억 원 된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미지급 임차료라는 거를 지급하라고 청구 소송을 낸 거죠. 그리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대여금 지급 청구라는 것도 합니다. 대여금 지급 청구. 그런데 대여금은요, 빌려준 돈은 2억이나 있었어요. 자, 보세요. 1번 소송만 만약에 따로 했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 이거 단독 사건인 거 보이시죠? 단독 사건입니다. 1억 원. 소송 목적의 값 1억 원이니까 단독 사건이고요. 만약에 이 2번 소송도 따로 제기됐다면 이것도 당연히 단독 사건이겠죠. 그런데 청구를 병합해서 이 1번 소송과 2번 소송을 저 소장에 하나에 같이 써서 한 법원에 낸 겁니다. 그랬을 땐 어떻게 한다? 그거를 청구의 병합이라고 하고요. 청구의 병합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원칙은요, 소송 목적의 값을 합산하게 됩니다. 원칙은 합산이에요. 자, 합산이 무슨 얘기죠? 1억 더하기 2억. 그래서 총 금액을 뭘로 보겠다? 3억으로 보겠다가 되는 거죠. 3억으로 보겠다. 그렇다면 3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억 원 초과가 되니까 합의부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소재기 시에 1억과 2억을 합산한다. 어떤 경우에? 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양괄호 4번 청구의 병합 위에다가 밑줄 치셨죠? 그 위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세요. 27조 1항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조 1항 피세요. 그리고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 목적의 값. 제1항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밑줄 치세요.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라고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런 병합 종류, 청구에 병합하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냥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청구의 병합은 우리 수업 거의 마지막에 가서 한 10회차, 11일차, 12일차 정도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문제니까 그냥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소는 합산하지 않는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반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갑이 을에게 제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소송이 병합돼서 그걸 합산한다는 거지, 반소는 합산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반괄호 4번, 반괄호 5번은 다 필요 없고요. 양괄호 B번에 흡수의 원칙 있죠? 흡수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흡수의 원칙 옆에다가 예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외가 있네요. 예외는 뭐냐면요, 흡수입니다. 흡수라는 거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산하지 않아? 청구가 여러 개인데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제일 큰 거 하나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시면 돼요. 물론 제일 큰 거는 소송 목적의 값이 가장 제일 큰 거죠.
밑줄부터 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괄호 1번에 여러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 밑줄 치셨죠? 그 다음에 중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78페이지 맨 마지막 줄 가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로마자 반괄호 2에 연대 채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79페이지 가셔서 반괄호 3번 가보시면 한 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 주된 청구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치시고 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줄 토지 인도 청구 및 그 지상물 철거 청구에서는 인도 청구만의 소송 목적의 값에 의한다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반괄호 5번 가셔서요. 밑줄 치세요. 과실 밑줄 치시고 손해배상금, 위약금, 비용 그 다음 그 아랫줄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부대 청구 그 다음 중간에 27조 2항 이렇게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붓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 지금 3개 쳤죠. 어디 쳤나요? 78페이지에 중, 79페이지에 수, 그 다음에 부 이렇게 쳤죠. 그래서 78페이지 양괄호 B 흡수의 원칙 옆쪽으로 해서 그 책의 날개 부분에 중, 수, 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는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 수, 부죠.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경우 그리고 한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경우 그리고 부대 청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되는 예외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 수, 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법전에서는 법문에서는 우리 실정법에서는 보시면 아까 전에 밑줄 친 게 27조 2항이었죠. 27조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27조 가보시면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대 목적. 이 부대 청구는 법조문에 들어있네요. 합산도 법조문에 들어있고요. 그런데 중복과 수단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버리셨을 수도 있겠죠. 지금 사물관할하고 있습니다. 사물관할에서 소송 목적의 값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송 목적의 값에서 청구가 만약에 병합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소송 목적의 값을 어떻게 산정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 목적의 값을 산정을 해야 그 금액이 나와야 2억 이하면 단독 판사로 보내고 2억 초과면 합의부로 보낼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민사소송법이 계속 흘러 깊게 들어가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물관할 하고 있습니다. 사물관할에서 소송 목적의 값, 그 중에서도 청구의 병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죠. 중복은요, 어떤 거냐면 밑줄 치셨죠? 연대채무자입니다. 연대채무자. 연대채무자가 뭐죠?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병과 정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뭘 청구하는 거죠? 1억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에게는 을, 병, 정이 왜 갑한테 1억을 줘야 되냐면요. 수인의 채무자가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연대 채무이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공동 불법행위 한 거죠. 을, 병, 정이 갑을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다거나 그래서 갑에게 발생한 손해가 1억 원인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도 1억, 병에게도 1억, 정에게도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억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죠. 내부적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1대 3대 6이면 을은 1,000만 원, 병은 3,000만 원, 정은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갑의 관계에 있어서는 을도 1억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병도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누구한테서나 1억 받으면 그냥 끝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을이 1억을 다 주면은 어떻게 하죠?
병이랑 정한테 나는 1,000만 원만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병 너 나한테 3,000만 원 줘. 정 너 나한테 6,000만 원 줘. 이렇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게 연대 채무죠. 자, 보세요. 연대 채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갑이 을병정에게 각자 1억 원씩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청구를 병합해서 하나의 소에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피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을, 병, 정 되는 거죠. 피고, 을, 병, 정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돈을 3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1억 원이죠. 이럴 때는 중복되는 청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로만 보겠다라는 게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기 때문에 이때는 합산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단 보겠습니다. 토지 인도 청구 및 그 지상물 철거 청구에서는 인도 청구만의 소송 목적의 값에 의한다라고 79페이지에 쓰셨는데 제가 밑줄 쳐드렸는데 그건 뭐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X 토지의 주인이에요.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쓸까요? 이 X 토지라는 게 있는데, X 토지의 주인은 갑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Y 건물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니까 을 소유래요. 그런데 을이 어떻게 한 거죠? 갑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올린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갑은 어떻게 합니까? 을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토지를 내놔라. 내 토지잖아. 나 이제 여기다가 건물 올리려고 하는데 너 왜 내 건물을, 내 토지를 네 마음대로 쓰고 있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토지 인도 청구를 하는 거죠. 토지 인도 청구해야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뭐를 또 같이 하죠? 불법 건축물 Y 있으니까 네가 올렸어? 그러면은 건물도 철거해야지. 건물 철거 청구도 합니다. 자, 보세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가 2억 상당의 토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토지 인도 청구는 소송 목적의 가액이 1억 원이죠. 토지 2억이라면서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2분의 1 아까 때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 인도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 이런 것들은 2분의 1 때리니까 그래서 1억인 거예요. 그다음에 건물 철거 청구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냥 1억이라고 해볼까요? 이것도 절반인가? 한번 볼까요? 철거 청구는 과연 얼마인가요?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 배제를 구하는 소 가운데 소유권에 기한 경우는 목적 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라고 77페이지 음영 처리된 부분 양가로 2번에 있으니까 이것도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금액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래야 합의부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합산했을 때 합의부로 가야 되는데 합산이 아니니까 단독으로 가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게 2억이고 이게 3억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토지 인도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가액은 1억 5천이 되고요. 건물 철거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가액은 소송 목적의 값은 1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합산이 원칙이라면 이 두 청구를 합산한 소송 목적의 값은 2억 5천이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합의부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건물 철거 청구는요. 뭘 위해서 하는 수단입니까? 내가 토지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일단 건물 날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물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2번 소송은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은 2번은 1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번의 소송의 목적의 값은 1번 소송 목적의 값에 흡수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 1번 소송 목적의 값인 1.5억만 이 두 가지 소송에 뭐가 되고
소송 목적의 가액이 되고 값이 되고 1.5억이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단독으로 가야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데 제가 좀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5번에 과실이라고 있죠. 반가로 5번 79페이지. 과실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뭡니까? 미스테이크인가요? 부주의? 그런 중과실, 경과실 할 때 과실도 있지만 이 과실은 그런 과실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 민법 하셨죠?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라고 아시죠? 뭡니까?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줄 쳤잖아요. 손해배상금,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 뭐 이런 것들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그 건물 방금 이 사건에서 임차료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대 청구도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과실 같은 거 뭐 비용 등 어떻게 된다? 흡수가 된다. 자, 이거 중복, 수단, 부대 청구 잘 이해하셨는지 제가 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이렇게 있어요. X토지는 2억 원이고 Y 건물은 1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X토지는 시가 2억, Y 건물은 시가 1억입니다. 여기에서 값이 을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하고 싶은 거는 X토지를 인도해라 라는 청구를 하고 싶어요. 이거 1억입니다. 그렇죠? 2분의 1 해야 되니까 소송 목적의 값. 그리고 건물 인도 청구도 건물 철거 청구하고 싶죠. 왜냐하면 토지를 원래 상태로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 청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0.5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또 뭐 할 수 있죠? 지금 을이 X토지, 내 땅 X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부당이득 하고 있죠? 부당이득 반환해 주세요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이 한 7천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가지 소송을 통틀어서 을한테 할 수가 있는데 갑은 이때 과연 소송 목적의 값은 얼마고 사물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 뭐죠? 수단이니까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 0.5억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죠? 이거? 이 을이 여기 X토지, 갑토지에다가 갑의 토지, X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뭐 임대를 해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부당이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다? X토지에 따른 부대 청구라고 봐서 얘는 부대 청구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목적의 값은 1억 원이 되어서 단독 판사의 관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물관할은 끝났습니다. 사물관할은 1심 지방법원에 단독 판사로 갈 것인지 이 사건이 합의부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관할이었는데요. 중요한 게 뭐였죠? 오늘 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청구의 병합이 있을 때 소송 목적의 값을 결정하는 이 법리. 만약에 사물관할 한번 기출되긴 했지만 만약에 또 단문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 뭐 사례형에서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뭐 사물관할, 올바른 사물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기본 원칙들 쫙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소송 사안에서는 어떻게 돼서 뭐 단독 판사의 관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물관할. 여기서 사물관할은 마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80페이지. 토지관할로 가보겠습니다. 토지관할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장 쓸 때 이거 어디 법원에 내야 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야 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내야 돼? 아니면은 뭐 경기도로 가서 수원지방법원에 내도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 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 그게 바로 뭐다? 토지관할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실제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느낌의 토지가 아니고요. 그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 관할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다가오시지 않으세요? 지역 관할, 어느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토지를 관할한다. 사실 이런 말은 우리는 잘 쓰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느낌은 그렇게 뭐 지역을 관할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셔도 일단 토지 관할이라는 말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는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토지 관할은요, 여러분, 우리 법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토지 관할 일단 밑줄 치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밑줄 한번 쭉 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뭐 여기는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밑줄 치고요. 밑줄 치겠습니다. 80페이지. 로마자 3번 토지관할 밑줄 치시고요. 제목에 그 다음 본문으로 가셔서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 관계, 그 다음 밑에 옆에 2조 내지 25조. 여러분 내지는 뭐죠? 2조 내지 25조라고 하면 2조 내지 25조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OR이죠. 그런데 법에서는요, 이겁니다. 부터까지예요. 2조부터 25조까지 그 안에 있는 법조문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관할에 관련된 조문이 벌써 2조부터 25조까지 24개의 조문이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 재판적이라고 있는데, 이 재판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두 번째 줄 볼드 처리된 부분 보시면 거기 밑줄 치겠습니다. 토지 관할의 발생 원인까지만 그냥 밑줄 칠게요. 되는 인적 물적 관련 사유라고 해봤자 어차피 우리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자, 재판적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판적이 뭐냐면요, 토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재판적이 있으면 토지 관할이 생긴다 라는 말을 한번 들어놔 주세요. 재판적을 일단 따져서 재판적이 거기 있는 거야? 그곳에 있어? 그러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토지 관할이 있는 법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죠. 들으시면서 어떤 건지 오실 거예요. 일단 밑줄 칠게요. 81페이지 3번에 보통 재판적 밑줄 치시고 옆에다가 2조라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밑에 다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옆에다가 바로바로 써서 거의 제목만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밑줄 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 다음 밑에 양괄호 1번에 피고가 사람인 경우 밑줄 치시고 옆에 3조, 그 다음 첫 번째 줄에 주소 밑줄 치시고요. 양괄호 2번에 피고가 법인 등인 경우 밑줄 치시고 옆에 5조 쓰시고요. 첫 번째 줄 끝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밑줄 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4번 특별재판적 밑줄 치시고요. 옆에 7조부터 24조, 부터는 이거 물결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지라는 말 뭐 쓰지 마세요. 그 다음 82페이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양괄호 3번 있죠? 거기에 의무이행지 밑줄 치시고요. 8조 후단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반괄호 3번에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 밑줄 치시고요. 맨 마지막 줄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밑줄 치시고요. 83페이지 첫 번째 줄 밑줄 칩니다. 지참 채무까지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양괄호 4번에 지급지 밑줄 치시고요. 제목에 지급지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옆에 구조 쓰시고요. 거기다가 발행지 X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발행지 X. 발행한 곳, 발행지는 아니다. 지급지다. 그렇게 밑줄 치시고, 그 다음 85페이지 가셔서요, 양괄호 7번에 불법 행위지 밑줄 치시고 옆에 18조
쓰시면 되고요. 양가로 8번 부동산이 있는 곳 밑줄 치시고 옆에 20조. 그 다음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칩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나 인도 철거를 구하는 소를 말하며 좀 띄고 매매대금, 공사대금,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가로 9번 등기,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 밑줄 치시고 21조 밑줄 치시면 21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적이 있는 곳, 재판적이 있으면 토지 관할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재판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토지 관할을 정하기 위한 원인인데요. 우리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첫 번째 원칙은 피고 주소지에 제기하는 겁니다.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도록 민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법전 보세요. 제2조. 보통재판적 소는 밑줄 치세요. 피고의 보통재판적까지 밑줄 치시면 되고요. 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도대체 뭔데? 바로 아랫줄에 있습니다.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주소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2조와 3조를 같이 읽으면 소는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3조 단서에 뭐 주소가 없으면 거소가 없으면 뭐 마지막 주소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 법전 보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일단 원칙,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재판, 관할 법원, 토지 관할, 그리고 보통 재판적이 되는 건데요. 소는요, 피고가 편한 곳에 일단 제기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거예요. 뭐 가장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여기서 원고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고요. 피고는 부산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다가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 제기해야 된다? 부산에 제기하는 게 일단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1페이지에 3번 보통재판적과 양가로 1번 피고가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피고가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법인은 뭐 어떤 게 주소죠? 거기 밑에 밑줄 친 부분이죠.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제기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법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법전 보시면 제5조에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4조, 6조, 7조, 4조, 6조는 뭐 보실 필요도 아마 없으실 거고 5조, 2조, 3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조까지는요, 법조문에 뭘로 끝나죠? 다 보통재판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조부터 6조까지는 보통재판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특별재판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특별재판적은요, 뭐냐면요, 보통재판적은 모든 소송에 대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송은 피고 주소지에 제기하면,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종류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 제기해도 되고 이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른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특별재판적이다. 그러니까 보통재판적인 피고 주소지라는 보통재판적이 있고요. 또 지금부터 배울 특별재판적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뭐가 가능하다? 경합이 될 수 있다. 가 되는 겁니다. 경합이라는 거는요, 뭐 재판적이라는 게 여러 개가 생겨요. 토지 관할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냥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특별재판적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 82페이지 의무이행지 밑줄 쳤죠?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라고 밑줄을 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벌써 아까 썼는데 삭선을 그어버렸네요. 대여금 반환 지급 청구. 그냥 한 번 더 그리죠 뭐. 자, 갑이 대여금 반환 지급 청구를 합니다. 아, 돈을 빌려줬다고요? 그러면 피고의 주소지가 부산이고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제기하는 게 부산이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니까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게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여금 반환 지급이죠. 뭐죠? 내가 돈 빌려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소송에서는 어디에다가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에다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원고의 주소지죠. 아, 그러면 대여금 반환 지급은 원고의 주소지에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원고의 주소지를 이거는 안 써도 되겠죠? 관할하는 법원. 원고의 주소지에 관할 법원. 여기에다가 제기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이게 뭐냐면 8조 후단에 따라서 여기에 몇 가지 단계가 생략이 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여금 반환 지급이라는 거는 뭐냐면 특정물 인도 채무인가요? 특정물 인도 채무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금전 지급 채무니까요.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어디에다가 제기할 수 있냐면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 이행지에다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정물 인도 채무가 아닌 이와 같은 대금 반환 지급 채무. 그냥 대금 채무죠. 대금 반환 지급 채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대금 채무죠 뭐. 대금 채무의 의무 이행지는 어떤 원칙을 따르고 있냐면 지참 채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참 채무 원칙이라는 거는요. 갚을 때 어디 가서 갚아라? 채권자한테 가서 갚아라 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민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민법까지 볼 건 아니고요. 83페이지 맨 윗줄 보시면 지참 채무의 원칙 아까 밑줄 치라고 말씀드렸죠. 지참 채무까지만 밑줄 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민 467조 2항이라고 또 써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대금 빌려주고 받을 때 만약에 둘이서 약정으로 정했으면 상관없는데 안 정했을 때 문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의무 이행지 가서 돈을 갚아라. 근데 그 의무이행자 어디냐? 지참 채무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원고의 주소지 가서 갚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를 달라고 청구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는 2조, 3조에 의해서 토지 관할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8조 후단에 의해서 관할 법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울이랑 부산이랑 둘 다 제기할 수 있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4번 보세요. 어음수표 지급지 84페이지 양괄호 4번에 어음수표 지급지인데 지급지에다 밑줄 치라고 말씀드렸죠. 어음이 뭔지 아시죠? 외상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지급지라고 돼 있어서 뭐 서울특별시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어디 지점 아니면 서울 전 지역 우리은행 무슨 지점. 그리고요 여기 발행지라고도 써 있어요. 발행지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뭐 예를 들어서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때 관할 법원은 어디다? 요 주식회사 프라임을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니고 서울 이 지급지 이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서울을 관할하는 법원은 내가 알기로 되게 많은데 서울 중앙, 남부, 북부, 서부, 동부 뭐 많은데 그 중에 어디라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음수표 지급지 뭐
중요한 이게요, 여러분. 그냥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만약에 이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나오면. 법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전 보고 이렇게 열심히 베끼시고, 아, 그때 뭐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 몇 개라고 했는데, 안 중요한 거는 지금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5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불법 행위지 있죠. 18조라고 써 놓으셨죠. 폭행, 만약에 아까 전에, 그거 지웠네요. 제가. 공동 불법 행위 당한 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대 채무 청구하던, 연대 채무자들에게. 왜 그랬다 그랬죠?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요. 공동 폭행 같은 걸 한 거죠.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할게요. 불법 행위.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으면 어디서 했죠?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에서. 공동 불법 행위 위치한 곳이 공동 불법 행위가 일어난 곳이 대전이었고요. 을병은 마찬가지로 부산 살고 대구 살고 갑은 서울에 삽니다. 그때 갑은 을병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러면 어디에다 할 수 있다? 부산, 대구 할 수 있죠. 피고 주소지니까. 그런데 대전에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왜? 18조 때문에. 불법 행위지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전혀. 그 다음 8번 부동산이 있는 곳 20조 85페이지 양가로 8번에 부동산이 있는 곳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토지 관할이 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바로 밑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나 인도,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건물 네가 지금 임차해가지고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아직 나한테 왜 돌려주지 않아? 계약 기간 끝났는데 돌려줘 라고 하는 그런 청구들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부동산을 이 건물을 갑이랑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그럴 때는 그 소송부를 아직 배우지 않으셔가지고 그 메인이 되는 그러니까 소송의 주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 건물인가요? 건물은 그때는 계쟁물이라고 하고요. 소송물은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과 관련된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매대금 달라 이런 소송, 건물에 대한 등기, 인도, 철거를 구하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청구는 소송은 건물이 있는 곳,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다 제기할 수 있지만 건물의 등기, 인도, 철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매매대금이나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86페이지 가셔서 등기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은 건물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건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가능하고요. 그 건물을 등기하는 등기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로만 해도 말씀드려도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험이랑은 크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여기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그게 86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양가로 10번 고등법원이 있는 곳 등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법전 24조 한번 가보시겠어요? 법전 24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인데요.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밑줄 치실게요. 특허권 등 제외한 지식재산권 그 밑에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와, 이거 말 정말 어렵죠? 이거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이런 상식이 필요합니다. 고등법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일단 경부선 한번 탑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있고요. 그 다음에 호남을 관할하는 광주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도권에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수원. 고등법원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에 있습니다. 이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지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울 고등법원은 일단 서울하고요. 경기 북부도 관할하고요. 그 다음 인천, 강원도 이렇게 관할합니다. 그 다음 수원 볼까요? 수원은요. 경기 남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수원 포함이죠. 대전은요. 대전, 충남, 충북. 그 다음 대구는 TK죠. 대구, 경북. 그 다음 부산은요.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 광주는요. 광주, 전남북, 호남. 그 다음 제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관할을 제가 왜 써드렸냐면 지금 그 24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지우고. 인천에 있는 갑이, 인천 사는 갑이 청주에 사는 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뭐에 관련된 소송이었냐면은 저작권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작권 관련된 어떤 소송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했어요. 자, 제가 왜 저작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24조 민사소송법 24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민사소송법 24조 1항에는 특허권 등이라고 해서 특허권 뭐 실용 신앙권, 그다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 보호권 등이 해당되는 건데 그중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 저작권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저작권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제기할 수 있죠? 보통 재판적. 일단은 청주지방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있겠죠? 청주에도 지방법원이 있으니까 청주지방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죠? 2조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2조 3조인데. 그리고요. 만약에 인천이 의무이행지라면 인천에도 제기할 수가 있겠죠. 8조 후단에 따라서 의무이행지라면.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이 소송을 제가 확실하게 정의를 안 했으니까 일단 이거밖에 없는데 24조 1항에 따르면요. 24조 1항 그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관할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 제2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 그게 어디죠? 청주지방법원이죠. 24조 1항에 따라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 청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에 있고 청주는 충북이죠. 그러면 대전이네요. 대전 고등법원인 거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읽었을 때 대전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전 고등법원이 있는 곳은 대전이죠. 그곳의 지방법원이니까 대전지방법원이 관할이 된다. 24조 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은 뭐가 된다? 대전지방법원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지금 고등법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뭐 이 정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특허권
이랑 관련된 특허권이 아닌 저작권에 관련된 소송이 제기가 되면 어디로 가라? 일단 큰 곳으로 가라. 고등법원이 있는 큰 곳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지방법원에다가 제기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한번 모았다가 그 아래로 바로 뿌려주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은 이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24조 1항에 의해서 대전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작권이 아니고 이번엔 특허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특허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24조 2항에 해당하는 애를 보려고요. 이번에는 특허권에 관련된 소송 제기를 하면요. 마찬가지로 을은 청주에 살고 있으니까 청주지방법원으로 청주지방법원 관할이 될 것 같잖아요. 2조부터 23조에 따르면. 그런데 24조 2항 한번 읽어볼까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무서운 말 나왔네요. 전속 관할. 그곳에만 제기해라. 아까 전처럼 청주면 한번 올라가라. 청주는 충북에 속하니까 어디로 가라? 대전으로 일단 한번 가라. 그 다음 대전에 있는 지방법원을 찾아라. 대전지방법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대전지방법원이 됩니다. 24조 1항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4조 2항이니까.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특허권 같은 거는 일반 지방법원에서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큰 법원에 가서 할래? 라는 게 반영되어 있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청주지방법원 같은 데서 하지 말고 그래도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큰 데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도. 24조 1항은. 24조 2항은 특허권이야? 아, 그거 진짜 되게 전문적인 건데 우리는 못해. 청주지방법원.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는 가야지. 그 정도는 가야지 그쪽에서 판단을 하겠지. 우리는 그런 것 쪽에 전문성이 많이 없거든. 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조 1항과 2항 단서가 다 달려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관련된 사건, 인천에 관련된 사건이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인천 지방을, 이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 서울이죠.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 근데 서울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 서부, 동부, 북부 이렇게 많은데 어디로 가란 말이야? 다 가도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정해놓은 거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만 가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24조는 그나마 좀 최근에 개정됐어요. 그래도 벌써 거의 7년이 됐는데 2015년도쯤에 개정이 돼서 뭐 아직도 그래도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3항까지 할게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를 제기할 수 있다. 24조 2항의 경우, 즉 특허권에 관련된 소송인 경우에는요. 지금 위랑 아래랑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쪽은 24조 1항 관련된 거고 이 아래는 24조 2항 관련된 거예요. 얘기예요. 24조 2항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라? 뭐 피고의 보통 재판적 이런 거 거기다 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의 정도에는 제기해야지. 그거 아니면 좀 어려워. 전문성 없거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4조 3항에서 하나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24조 3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냥 오게 해줄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대전지방법원 여기 이거를 뭘로 한다? 전속관할로 한다고 했죠. 전속관할. 그런데 여기도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만큼 특허권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어떤 사건이다? 전문적이고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전속관할로 일단 정해놨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지방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올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사망에다가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망도 밑줄, 1항, 아까 24조 1항 밑줄 치셨죠? 법전에서 2항도 밑줄 치겠습니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밑줄 치시고 그 밑에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 밑줄 치시고 그 다음 3항 가셔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6페이지에 양괄호 10번 양괄호 A랑 양괄호 B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집에 가서 오늘 수업 끝나고 그쪽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잘 되새겨 보시고요. 첫째 시간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